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화요 초대석입니다.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요. 우리의 K 놀이도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극 중에서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걸요. 우린 추억의 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전 세계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기는 그런 인기 놀이가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추억의 놀이 하나 있죠. 비행기, 종이 비행기. 어린 시절에 많이 접어서 날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비행기에 국가대표가 있답니다. 그 말인즉슨 세계 대회가 있어서 그렇죠. 세계인들이 함께 모여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는 맞아요. 얘기잖아요. 맞아요. 오늘 일부에 모실 손님이 바로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인데요. 지난해 봄에 월요일 명불허전에 출연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맞아요. 그때 진짜 신기해서 네. 저도 막 따라 적고 막 이랬었는데 이분이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못했던 가슴 아픈 성장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다들 마음에 희망의 씨앗 하나씩 품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울러 2부에는 청소년 폭력 예방에 앞장서시는 학교 선생님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겨울방학 특집입니다. 집에 청소년 자녀가 남아있다면 네. 텔레비전 앞으로 오라 하셔서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티벗에 댓글창 열어놓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분 선정해서 상품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자칭 흑수저 아니라 무수저 무연고 아동에서 꿈과 희망을 전하는 페이퍼 파일럿으로 거듭난 분입니다.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이정욱 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아주 든든한 청년이 나오셨는데요. 그쵸. 사실 처음 만나고 계절이 몇 번 바뀌었는데 네.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어요. 맞아요. 오늘 또 특히 메이크업을 뽀얗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인물이 좋은 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늘 웃는 표정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니 모시기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많이 바쁘세요? 그 작년에 종이비행기 세계대회 우승하고 나서 언론에 또 많이 알려져가지고요. 뭐 전국 각지에서 종이비행기 대회도 열고 뭐 기업 특강이나 학교 특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엔 교구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되게 많이 팔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드냐, 이게 재료가 특별한 게 있냐, 그래서 또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가지고 바삐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종이 비행기 교구도 따로 만들어서 파시는구나. 네. 네. 나는 그 종이 비행기 날리고 이러는 거야 뭐 어렸을 적에 다 해봤는데 국가대표라는 게 난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 봤어요. 예. 저도. 뭐 어떻게 종이비행기가 있어요. 네, 그 국가대표가 있는데 네. 크게는 뭐 국가대표라고 그러면 한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축구 월드컵 혹은 뭐 동계, 하계, 올림픽처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대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요 국가대표, 뭐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처럼 네. 이제 사설대회 챔피언을 뽑는 게 있어요. 근데 네. 그것도 동일하게 아주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거치고요. 뭐 또 하나 인증 제도로는 이제 기네스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기네스북에서 기록을 세워서 또 뭐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욱 씨도 기네스북에서 인정받은 기록이 있어요? 제가 2016년도에 이게 종이 비행기로 타겟 맞추기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수박을 한 30개 정도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네. 2m 거리에서 1분 안에 몇 개를 꽂느냐를 가지고 겨루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제가 1분에 12개를 꽂아서 기네스북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단하다. 신기하네요. 네. 이야. 뭐 실제로 이 인증서는 무슨 인증서예요? 요게 이제 기네스북 기록 세웠을 때 당시에 이제 받았던 인증서고요. 저기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차이나 센트럴 TV에 네네. 나가서 1분에 12개로 이제 뭐 성공했다 요런 이제 기록을 인증해 줍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소시적에 워터멜론. 종이 비행기 안 날려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꽤나 날려봤는데 어떻게 이걸로 이렇게 세계대회 나가서 국가대표까지 그러니까요. 되셨는지 신기한데. 일단 국내에도 대회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게요. 네, 국내에서도 챔피언을 뽑는 선발전이 있어요. 그건 이제 매년 이제 무린페이퍼라는 제지회사에서 이제 코리안컵 종이비행기 대회를 열고요. 이제 종이비행기 세계대회는 3년마다 열리는데 오스트리아라는 유럽에서 열려요.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디서 동네에서 이렇게 모여서 할 것 같지만 네. 길이가 100m가 넘는 엄청 큰 경납고에서 열리고요. 오. 작년 대회 기준으로 전 세계 62개국에서 6만 1,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아니 너무하네요. 종이 비행기 세계 대회 그렇게 많이 그쵸. 나오고 그럼 우리나라 대회는 몇 명이나 나와요? 우리나라 대회는 지난 대회 기준으로 8번 예선전에 총 1,600명이 참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 중에 나가네요. 1등 한 명만 세계대회 갈 수 있어요. 오, 그 한 그분이 명이 이분이에요. 와 대단하세요. 그럼 국제대회 같은 거 나가고 그러면은 네. 합숙 훈련도 하고 그래요?
그 생계가 다들 따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태릉 선수촌처럼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대회 기간 한 3개월 전 정도가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야구장을 대관한다거나 네. 아니면 엄청 실내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세계 대회 컨디션이랑 똑같이 높이도 헬륨 풍선으로 맞춰가지고 연습을 다 해요. 그래요. 근데 정욱 씨 손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 손으로 막 종이 비행기를 날린 거죠. 손가락 운동 같은 것도 따로 하나요? 그 야구 선수들이 피칭 연습할 때 네. 고무줄 당기는 훈련 이런 거 하거든요. 네. 저희는 밑에서 위로 날려야 되기 때문에 몸을 아래에서 말았다가 위로 펴는 동작의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요. 아니, 그냥 여쭤본 건데 진짜 손가락이 하시네. 길쭉길쭉해. 그러니까. 뭔가 손 좀 이렇게 달라. 펴보세요. 네네. 와, 생명선이 기네. 그새 그걸 아니, 보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진짜가. 종이 비행기는 날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종이 비행기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축구나 야구는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차거나 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이 비행기는 내가 직접 현장에서 접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그 똑같은 이제 조건의 종이를 나눠주면요, 직접 이제 접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그냥 접는 게 아니라 아니겠죠. 이제 유체역학이랑 항공역학에 맞춰가지고 이제 종이 비행기를 접고 날려야 되는, 날리는 것도 자세가 따로 있어요. 이제 각도라든가 손목을 이렇게 뭐 휘두르느냐, 아니면 이렇게 뻗어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서 그 선수마다 자세도 개발을 따로 합니다. 그러면 유체역학도 공부하고 항공역학도 공부한 거예요? 과학이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캔 블랙번이라고요. 네. 그 종이 비행기 오래 날리기 챔피언 아저씨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저도 날렸을 때 잘 안 날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골 살고 이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안 되고 이래서 이제 유체역학이랑 항공역학 책을 보면서 복학을 하기 시작했고요. 한 20년 넘게 이걸 취미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훈련 일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한 이제 연구 개발 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게 지금은 책으로 나와가지고요. 베스트셀러가 돼서 종이 비행기 교과서로 불리고 있어요. 와, 이분 중2 때부터 그걸 연구해서. 비행기 네. 접을 때 날개 넓이, 길이 이런 거를 다 또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네. 종이 비행기 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동체 길이랑 날개 폭이거든요. 이걸 가로 세로비라고 해요. 네. 실제 뭐 전투기나 아니면 항공기 같은 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데 또 종이 비행기에 특화된 사이즈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다 이제 종이 비행기에 맞게 개발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은 어떤 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 소고기를 먹으러 가요. 그럼 이게 안창살인지 그치, 뭐 부위별로 택인지 다르죠. 일반 사람은 눈 감고 먹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부위별로 알듯이 저도 종이 비행기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는 뭘 조정하면 어떻게 꺾이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체 해부도처럼 종이 비행기 해부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정립을 한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희 국가대표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학래 씨가 의외로 정밀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오, 맞아요. 국내 출신. 그래서 주문이 좀 남다르시네요. 그러시네요. 저 아들 같은 경우도 색종해가지고 그냥 종이 접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도 집중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싸잖아요. 종이라서. 저렴하죠. 네,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갖고 놀면 아이들한테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이 안 든다는 장점도 있고요. 특히 또 어떻게 보면 취미를 연구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수학을 배우려고 종이 비행기 해라 이러면 안 배울 거예요. 안 하죠. 네, 근데 종이 비행기 접다 보면 이게 뭐 3.2cm로 접어야 되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취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구 개발하는 학습 방법이 그럼 개발돼요. 괜찮네요, 그거.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배운 게 학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처음부터 종이 비행기 접어봐 이래야지. 야, 이거 수학 공부에 도움된대. 그치. 이거 접어.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지. 그럼 오히려 예. 반감이 들죠. 아니 이쯤에서 물론 저희는 지난해에 명불허전 나오셔서 직접 네. 날리시는 걸 봐서 알고는 있지만 이분이 종이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얼마나 잘 날리시는지 오, 진짜 영상으로 궁금하다. 준비했습니다. 오. 만나보시죠. 사람도 많네. 오, 엄청 높이 올라가네. 안 당기는데요. 아파트 한 8층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되게 오래 나르네요. 와우. 오. 이야. 이야. 대회 규모가 상상 이상이에요. 그러네요.
직접 가서 보면 엄청 재밌겠어요. 지난해 우리 스튜디오에서 봤던 거랑 또 차원이 다른데요. 다르죠. 요거는 이제 세계대회 다녀오고 나서 이제 국내에서 갈라쇼 같은 것처럼 이제 공연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네. 이제 저희 보려고 한 500여 명 가까이가 모여서 콘서트처럼 저걸 관람. 그래요. 그러면 저렇게 뭐 높이는 한 8층 높이까지 올라가고 뜨면 한 얼마나 날아다녀요, 종이 비행기가? 제 실내 최고 기록은 바람 안 부는 곳에서 26초를 날렸었고요. 네, 기네스북 세계 기록이 지금 29.2초입니다. 그 우리나라 기록이겠네요. 26초는 그러면? 실내에서 이제 비공식 기록이긴 한데요.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오래 날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이게 종이 비행기 대회도 종목이 다 따로 있는 거죠? 흔히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네. 오래 날리기, 오래 그다음에 날리기. 멀리 날리기. 그다음에 멀리 날리기는 지금 기네스북 기록은 88m고요. 국내에서 잘 날리는 분은 한 70m 정도 날리시고, 그다음에 고개 비행 종목도 있어요. 비행도예요? 네. 오. 내가 이거 원하는 비글비글.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진짜. 이분은 신기하다. 이제 오래 날리기 대표 선수시고 예. 사실 종이 비행기 우리 안 접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접어서 날릴 수 있지만 날린다고 다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이게, 못 가잖아요. 바로 떨어지죠. 이 지금 좀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 몇 가지 비행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네. 요 중에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행기 접은 종이는 뭐 특수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종이는 없어요. 일반적인 이제 A4 용지 중에 하나고요. 네. 요렇게 삼각형으로 흔히 우리가 만들었던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양쪽 날개를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날리면은 잘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마음대로 보낼 수 있어요? 여기 김학래 네. 선생님이 한 5m 거리에 계시는데 네, 네. 제가 살살 날려서 살살? 김학래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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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으로? 네네 좋아요. 왠지 겁나는데? 손끝을 약간 다트 던지듯이 네. 이렇게 살짝 톡 밀어주시면 정확해. 바로 그 앞으로 갔네. 안정적이에요. 네네. 한번 날려보세요. 한참 네. 더 갈 태세인데 네, 조금 한번 그럼 해봐요. 여기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아주 폭탄 실어가지고 날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실력이 나오겠는데요. 아주 정확히 잘 날려. 일단 잘 날아가긴 했는데 방향은 좀 다르긴 이정 했죠. 씨처럼 방향이 목표 틀려요. 지점으로 방향이 가진 않아요. 전혀 틀리네. 손끝이 이렇게 휘었어요. 방금. 휘었고. 네. 마지막에. 자 그러면 또 아니 근데 또. 왜 저한테는 안 주고 왜 아, 김학래 요쪽으로 선생님 네. 갈 수 있는 비행기도 있는데 제가 조종을 해서 몰고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요런 네. 거는 제가 공중에서 조종도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손바닥으로도 조종할 수 있어요. 이제 비행기를 살짝 띄우고 제가 한 바퀴 돌아가 볼게요. 네. 이렇게 살짝 띄우고 손바닥으로 받쳐주면 이게 손으로 밀어주는 비행기를 이렇게 자기장을 해서 야. 네, 우리 선생님께 와우. 네, 프로포즈 하듯이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다시 돌아. 계속 가. 또.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저거 지난해에도 와서 해주셨는데 오. 또 봐도 또 신기하네요. 그러네요. 그 보이지 않는 실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마치 이제 마술 손가락이랑? 공연 같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유체역학이랑 항공역학을 배우면 이제 조종하는 방법을 알수 있어요. 그걸 몰라서 못하네 제가. 야. 김정현 씨 이따 끝나고 제대로 배우고 가서 아니, 집에 가서 아들에게 좀 잘해주세요. 한국역까지는 네. 제가 좀 역학자가 나오면 머리가 막 흐트러져. 아우. 네. 너무 사실 복잡. 종이 비행기와 관련된 일로 지금 생계를 이어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와. 어떤 사업체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원래는 이제 종이 비행기로 뭔가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원래는 제가 이제 국어공문학이라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꿈은 이제 다큐멘터리 PD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저는 시골에서 방송이 잘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KBS 1TV가 제일 잘 나옵니다. 이렇게 전파가 잘 잡혀요. 잘 잡히죠. 네, 이제 인터넷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KBS 1TV 보면서 아침마당이나 뭐 저기 이제 전국 노래자랑 같은 그쵸, 거 그리고 이제 보면서 6시 내 고향까지. 이게 다큐멘터리 PD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졸업하던 해에 종이비행기 세계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때 2015년인데 그 3년 동안 준비하던 언론고시를 이제 포기하고 종이비행기 세계대회를 나가서 이제 멀리 날리기 국가대표 김영준 선수 또 이제 고개비행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랑 같이 세계대회 갔다 오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이 수준을 넘은 이제 스포츠 수준에서의 종이 비행기를 전파하고 싶다는 꿈이 생겨가지고 이제 2009년도 네. 지난 2016년도 때 사업체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도 하시고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네. 저게 어떻게 온전한 정신 가지고 지금 저 신문 방송을 전공했다가 그거 시험은 안 비행기로. 치고
그 종이 비행기를 날릴 생각 이게 그러면 심한 저기- 일종의 사업체니까 네. 돈을 좀 버셔야 되잖아요. 네. 잘 보신 돈이 좀 돼요. 같은. 저희 3명 생계가 해결된 지는 조금 됐고요. 오. 이제 직원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서 네. 지금은 한 7명이서 이제 네. 회사 와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총 10명의 생계와 10명과 네. 그 딸린 가족을 다 책임질 수 있다는 그 정도 규모라는 거죠. PD는 네, 안 이제- 됐지만 네. 아침마당에 출연하셨으면 아유, 됐죠. 그럼요. 사실 아이, 그럼요. 우리 담당 PD 위에 있지 출연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얘기가 또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거보다 수입이 더 날 것도 같아요. 사장님이잖아요. 사실이에요. 알고. 네네. 아 우리 담당 PD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아, 예, 자,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도 되고 그걸로 사업체를 이루고 지금 뭐 인물도 좋고요. 워낙 아유. 이렇게 훤칠하게 잘 컸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렇게 밝은 웃음 뒤에는 사실 또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해서요. 오늘은 좀 어렵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오신 어떻게 거예요. 보면 과거 이야기라 사실 본인 입장에선 돌이키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텐데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좀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부탁을 좀 네.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들 위기는 겪잖아요. 근데 그 위기가 나의 잘못으로 왔을 땐 내 탓이야라고 하지만 하늘에서 준 위기는 사실 절망감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절망감을 이겼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욱 씨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사실 30 중반이면 참 좋은 나이인데 그동안 걸어온 그 길이 참 아픈 가시밭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정욱 씨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인생사 그 첫 번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엄마의 가출로 알게 된 입양 사실. 엄마의 가출도 충격인데 거기에 입양됐다는 사실까지 알게 그러면 됐으니 저 가출하시는 엄마가 입양 엄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양어머니셨는데 그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는데 네. 그 어머니가 캐리어에 뭐 짐을 싸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직 그 한겨울이 아닌데 두꺼운 겨울옷까지 다 꺼내셔가지고 좀 이상한 느낌이 아, 그치. 들었어요. 여행이 그래서 아닌 거지.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나는 네 엄마가 아니라고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너희 엄마는 너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이제 경찰 일을 하던 원래 아버지가 계셨는데 너를 낳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손자 키우기 어려워서 사실은 여기 입양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저는 그날 2명의 어머니를 잃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양어머니는 집을 떠나시고 생전 알지도 못했던 이제 친어머니께서는 저를 낳다 돌아가셨고. 돌아가셨다니까 제가 너무 막 죄인 같았어요. 너무 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어떤 한 과정이 망가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일이 3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매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산에 이렇게 뿌렸어요. 그것도 직접. 네. 네. 그래서 아유, 저는 제 생일이 이렇게 기뻤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못 먹을 망정 나를 낳아준 엄마를 위해서 글쎄 뭐 일종의 의식을 치렀다는 얘기네요. 산에 미역국을 뿌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태어난 날이 엄마 기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제사를 지낸 거죠. 어머, 사실 어린 나이에. 양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기까지는 엄청난 고민과 갈등 끝에 결정을 하셨겠지만 나가시기 전에 이 아이에게 이 아이의 과거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책임감 같은 걸 느끼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글쎄 어머니가 왜 집까지 나가셨어야 했을까도 궁금해요. 이게 좀 사실 왜 그 옛날 속담 중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 사랑이 문틈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집안이 좀 많이 어려운 편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좀 생계를 책임지는데 막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도박을 좀 하셔서 이제 또 가출도 좀 잦으셨고 또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고부 갈등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안에 이렇게 갈라서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농사도 지어야 됐고 이제 뭐 가축 기르는 일도 해야 됐고 또 집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 선반이랑 밀링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색 깎고 그러는. 그쵸. 아이언 이렇게 정밀 세공하고 이러는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생활비랑 학비를 벌게 됐었어요. 형편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또 양어머니가 집까지 나가셨으니까 이게 왜 입양을 하셨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키우실 수도 없는 형편이었는데. 뭐 제가 집안이 어려운 것 자체로 원망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어릴 때 저희 집이 되게 시골에 막 이렇게 그 흙벽돌로 된 집 이런 거였거든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듯이 어려운 환경에 입양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공장에 가서 벌었던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비를 못 받아서 이제 육성회비도 제대로 못 내고 소풍도 이제 안 보내주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내주시거나 또 소풍 가서도 친구들 부모님이 김밥 사주시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처한 환경 자체가 어려웠던 것보다 좀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게 마음으로는 더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겠어요. 대부분의 입양 가정이 행복하게 입양 자녀와 함께 그럼요. 잘 살아간다는 거 우리 알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연초에도 명불허전에서 입양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정을 보여드리기도 그랬죠. 했는데 정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혹시 그럼 양부모님은 마치 우리 정욱 씨를 노동력으로 생각하고 입양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까지 가게 되네요. 그 애초에 그런 생각은 아니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를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무 교육이 중학교까지라는 거를 중3이 돼서야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대부분이 다 고등학교를 가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지 말고 공장에서 일을 했으면 하셨는데 결국에 이제 학업에 대한 반대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왔어요. 저는 이제 잘 되려고 공부하려고. 나와서 출가라고 얘기해요. 가출이라고. 사실 네. 그러면 학교 다닐 때도 키워준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으면 네. 어느 정도 학교에 소문도 났을 테고 네. 학교에서도 좀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렇게 느낌이 말이에요. 들어요. 그게 사실 뭐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좀 이렇게 가정에 보호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많이 겪을 일인데 학교를 다니면서요. 이 아이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라는 게 인지가 되는 순간 이 아이의 생존이 되게 위험해져요. 예를 들어서 누군 이렇게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거나 그쵸. 아니면 부모님 눈치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해줄 수 있는데 얘는 때렸는데 아무도 보호를 안 해줘요. 혹은 뭐 방학 때마다 안 보이고 공장에 일을 하러 가고 이러면 쟤는 좀 뭐 때려도 되는 애. 뭐 이런 인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급식비 통지서 이런 거 다 이제 뭐 면제라든가 이런 게 다 뒤로 넘어가고 이제 볼 수 있었어요. 개인 핸드폰으로 안 오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 아예 급식을 못 먹다가 선생님께서 급식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무료 급식을 먹게 됐었는데 지금이야 다 무상으로 바뀌었지만 그렇죠. 그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어느 날 그 참치김치찌개가 나왔는데 이제 급식실에서 이제 밥을 말아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그 좀 잘 사는 친구인데 일진인 친구가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저 새끼 개밥 말아 처먹는다고 막 이런 거. 개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직도 그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식판도 반납 못하고 울면서 뛰쳐나가고 이제 한동안 급식을 안 먹었었어요. 일종의 수치심과 모욕감. 그럼. 차라리 이제 어떻게 보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팠지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야, 맞은 거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신 거네요. 네. 진짜 대단하네요. 그 정도면 이거 삐뚤로 나가기 십상인데 맞아요. 환경이. 맞아요. 그 학창 시절이 어휴. 얼마나 힘든 네. 일이 많았을지 이 사례만 들어봐도 맞습니다. 느껴져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도 사실 되게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도 아마 들으시면 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네. 그 양아버지가 안 대학 보내주신 진학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네. 네, 애초에 뭐 고등학교 진학도 바라지 않으셨지만 이제 대학 진학도 아예 바라지 않으셔가지고 근데 그때 좀 힘이 돼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 이제 양아버지 조카 분이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네. 이제 그 공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일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욱이 네가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좀 지원을 해주면은 네가 공부를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아버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기숙사비도 대주시고요. 그리고 그땐 한국장학재단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울로 대학을 가면 등록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11월에 네. 이제 조그만 스포츠백에 이제 옷가지만 몇 개 챙겨가지고 집을 나서서 처음에는 학교에서 책상 붙여놓고 잠을 잤고요. 이제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이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 사교육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래도 대학을 진학하셨어요. 이제 저한테 있는 건 그 당시에 체력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금이라는 게 이제 보통은 대학을 붙으면 등록금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죠. 저는 등록금이 생겼으니까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대학을 갈 수 있구나. 그치. 옛날에는 제가 이제 성적이 좋아도 대학을 못 갈 거 아니에요. 등록금이 그쵸,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졸업할 무렵이 됐을 때는 신문방송학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졸업하던 해에 좀 이제 신기하게도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기초수급 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자들은 네네. 무료예요. 근데 그게 대학원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사 편입을 해서 다시 한번 학생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학사 편입해서 이제 서강대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다큐멘터리 PD의 꿈을 이뤄. 센데 또 가서 이야. 공부를 이게 엄청 잘하신 거야. 공부하면서 그러게요. 또 얼마나 일을 많이 했을까 네. 생활비를 네, 벌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정말 드라마틱하죠. 우리 이 대표님의 세 번째 사연 어떤 게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26살 때 알게 된 친부모에 대한 진실? 뭘까요? 뭐 소식이 닿았을까요? 저 때 친척분이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친척분이랑 이제 사실 제 생에 대해서는 그 누구랑도 얘기 나눠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집에서 알면 쫓겨날 것 같았어요. 뭔가 그 어린 나이에. 유기견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긴 했었는데 한 26살 때쯤에 친척분을 만나서 제가 사실 이런 일을 알고 있다라고 했더니 사실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떠나면서 해준 경찰 아버지와 네. 태어날 때 돌아가셨다는 것과 다른 내용. 네,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대해서 괴로워할까봐 사실을 알려줘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머니는 인천에 살던 분이셨고 다방에서 일을 하셨대요.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손님이랑 아이가 생겼는데 이제 그 손님은 가정이 있는 분이셨고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까 아이를 이렇게 어머니 혼자서 낳아서 기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샤워를 이렇게 하는데 막 제 몸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몸에서 피가 날 때까지 막 씻었어요. 어떻게 보면 머릿속으로 혼자 상상을 한 거예요. 되게 애틋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되게 마음 아프게 떠나보내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알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진실을 다가서니까 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름다운 과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좀 철없는 생각이 그땐 좀 들었어요. 두 번째 큰 충격을 받은 거네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더러운 생명은 없어요, 그럼요. 정욱 씨. 네, 지금은 아유. 그거 당연히 다 그럼요. 알고 반듯하게 네. 잘 자란 것 같은데 그러면 궁금한 게 그 뒤로 양아버지랑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오고 나서도 뭐 간간히 연락을 좀 하기는 했어요. 뭐 제가 서울로 처음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했던 일도 이제 그 양할머니 상조 드는 일이기도 했었고 뭐 가끔 용돈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뭐 아무래도 어릴 때 아픈 과거가 있다 보니까 그럼요. 좀 이게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0살쯤 될 무렵에 이제 그 연락이 오셨어요. 그 파양을 해달라고. 관계를 끊어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호적 정리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호적 정리가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입양 신고를 하신 게 아니라 친자 신고를 하신 거예요. 절차를 제대로 안 밟으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어려운 말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걸 해요. 이게 뭐냐? 친생자 관계가 아니다. 부존한다라는 거를 DNA 검사로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소송을 해가지고 합의지만 소송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합의해가지고 DNA 검사해서 호적, 옛날로 치면 호적이고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인데 그게 이제 말소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 기록이 잘못됐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네요. 이게 무적자가 되는 거예요. 네, 흔히 호적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러면 문제가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폐쇄가 돼요. 근데 저는 회사 대표기도 하고 금융에 관련된 일도 해야 되는데 증명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장 환경 진술서라는 걸 쓰거든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누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자랐는지를 대한민국에서 30년 동안 살아왔지만 입증을 새로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쓰고 자료 떼고 쓰고 이제 뭐 입학 졸업 증명서 내고 주변 지인 인터뷰해서 뭐 내고 하면은 이제 성본 창설이란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호적이 말소됐으니까 이제 그 성은 만들어야죠. 이 씨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경주 김씨, 전주 씨 있듯이 본. 본이 있잖아요. 그 본을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본을 써요. 이게 눈에 걸리지 않, 튀잖아요. 과거를 드러내지 네. 않기 위해서도 근데 이제 저는 처음 들어보실 텐데 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면 서울 이씨로 돼 있어요. 서울 이씨요? 처음 들어보네요, 본인이 진짜. 만든 서울 거죠? 이씨 이게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네. 네, 서울 이씨로 이제 전국에 한 5명 정도가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아, 서울이시.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상에 기록할 사항이 사항이 없습니다. 없죠. 네, 네. 이제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이 없어서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 저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이제 부모님 없고 또 혈연 관계 없는 이제 고아하고 외톨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서울 이씨의 시조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꼭 세계 시조가 되려면 뭐 알에서 태어나서 나라를 건국할 정도의 업적을 세워야 돼요. 근데 저는 되게 쉽게 시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다. 우리 내 가문을 내가 직접 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자부심이 네. 요즘엔 있는데 맞죠. 옛날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나라를 건국한 거 이상해요. 맞아요. 사실 네. 맨 땅에서 엄청. 개척한 인생인데 얼른 결혼하셔서 저 가족관계 증명서에 뭔가 가족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저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겨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누가 있으시단 네, 얘기인가요? 이제 연애를 좀 오랫동안 한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올해 가을 무렵에 아마 식을 올릴 예정. 왜요? 축하해요. 그러면 저쪽 부모님께서도 환대해 주셨어요? 그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그 본인 사위가 온다고 했을 때 이제 만약에 딸한테 들었어요. 사위 될 사람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데 부모님도 안 계신다 이러면 말만 들을 때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근데 이제 처음 만나뵀을 때 되게 편견 없이 대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네가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니 자세히 물어보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내 딸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자네도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편견 없이 대해주셔서 너무 상처 없이 감사했던. 그 말씀에 제가 다 감사하고 제가 다 눈물이 나는데 맞아요. 그리고- 하늘이 우리 정욱 씨를 생각해서 정말 좋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구나 싶어요. 한 말씀 하세요. 지금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있겠다. 예비 장인 장모께서. 언니 아버지죠. 영상에다가. 되게 긴장? 쑥스럽긴 네. 한데 저를 이제 아들 같은 사위로 맞아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아들 같은 사위로서 이전에 못했던 이제 가족들 간의 추억을 앞으로 함께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처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 좀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장인 장모님의 장례식까지 치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순간까지도 부모님처럼 챙기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아쉬움 없이 즐거운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참 정욱 씨 예비 신부 그리고 또 예비 장인 장모님께 제가 다 감사한 마음. 그러게요. 참 속 깊고 바른 사이 얻으셨다 싶어요. 앞으로 또 웃을 일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아유, 근데 한 칸이 더 남았네. 이게 네. 딸 있으면 저런 사이 얻고 싶다는 아이고, 생각이. 됐어요. 아유, 역시 이제는 무지개 뜰 일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저희가 살펴볼게요. 내가 다시 태어난 날 2020년 1월 8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제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이란 뜻에서 리본 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박재현 소장님이라고 그 이제 상담하시는 분. 상담 저희 심리로도 되게 네, 유명하신 여기 아침마당도 출연하신 적 있죠. 다녀와요. 맞아요. 네, 이제 제 사연을 아시고는
이제 제 이야기를 상담을 해주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감사하게 같이 만날 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실 그 정욱 씨가 이렇게 말하는 재주가 내가 보기엔 되게 좋은데 생각해 보면 그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3살 때까지가 아이의 기질을 발현하거나 아, 네. 네. 코팅해주는 데 너무 중요한 시기래요. 그러니까 저도 언어를 공부했지만 제가 언어를 배우는 옹알이하는 시기에 누군가 말을 안 걸어줬다면 그치, 말을 언어 못하지. 능력이나 혀 근육이 발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욱 씨가 지금 가진 뭐 신체의 건강함이나 정신적 건강함 같은 걸 봤을 때 엄마가 정욱 씨를 너무 사랑하면서 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1987년에 정욱 씨가 태어났으면 민주항쟁 하던 때 아니냐. 그리고 해외여행이 자유로울 때도 아닌데 그 시기에 다방에 다니던 종업원이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하시는데 제가 그 사실을 처음 알고 막 몸이 피날 때까지 씻었던 일이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일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3년의 시간을 어떻게 키워주실 생각은 못하고 내가 되게 혼자 스스로 연민에 빠져서 막 불쌍한 존재가 아닌가를 생각했는데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지켜지고 제가 기억할 수 없는 유아기 기억 상실이라고 하잖아요. 그 3살 이전의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던 게 아닌데 마치 그 일을 부정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 상담 같은 거 갔을 때 항상 친모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낳아준 엄마라는 뜻으로 말을 했는데 한 번쯤 언젠가 만날 일이 있다면 혹은 또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내 아들이겠거니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번 만나면 꼭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엄마라고 꼭 한번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너무 제가 친어머니의 존재를 부정하고 산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딸은 드리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엄마라고 네, 꼭 한번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엄마가 13살 때 돌아가셔서 그 이후로 엄마라 불러본 적이 없는, 하지만 13년 동안 엄마라고 애타게 불렀는데도 이렇게 그리운 이름인데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 이름이 얼마나 그리울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워줬던 그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정욱 씨가 이렇게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세상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정욱 씨를 늘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래도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그럼요. 밝고 건강하게 자라신 거죠. 네. 그분들에 대한 감사도 있지 않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보육 공동체에서 자라다가 18살이 되면 시설을 나와야 하는, 네. 억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그 청년들에겐 이런 얘기가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릴 때 이걸 벗어나는데 전 되게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푸른나무 재단 같은 기관도 있고요.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라면은 보육이라든가 아동 인권에 힘써주시는 기관도 되게 많으시고 요즘에는 누구나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학교도 갈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뒷받침해주는 기관들이나 혹은 살다 보면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이 세계를 못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그 교실에 갇혀서 전학을 가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혹은 이 집을 떠나면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집에서 그 교실에서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길 떠나도 너를 환대해 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곳이 아니라면 빨리 그곳을 끊고 떠나갔으면 네, 차라리.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또 새로운 도전이 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로 모셨지만 이 30여 년 인생 속에서 역경을 헤쳐나오는 그 모습이 종이비행기처럼 멀리 날고 또 오래 오래 나는 날고.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이 땅의 어른을 대표해서 우리 이정욱 청년을 한번 안아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의 포옹이 좀 들어가도 아유, 사실
아유 네. 우리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정욱 청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미리 축하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